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70대 할머니입니다. 아직도 제가 이렇게까지 나이를 먹었다는 게 잘 실감이 나지 않네요. 참, 세월이 무상한 것 같아요. 잡지도 못하고 이렇게 혼자 멀리 가버리긴 하고 말입니다. 원래 이 나이 먹은 여자들은 자식들 보고 살잖아요. 자식들과 그 손주들 보는 낙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식들이 없냐? 그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차라리 없었으면 하고 생각할 때도 많아요. 오늘 사연은 제가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다 같이 분노해 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저와 남편은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시절에는 연애 결혼이 거의 없었어요. 어쩌면 남편도 저도 뭐 하나 가진 것 없어 그게 가능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남편은 막노동했고 저는 그 노동 현장에 밥을 가져다 나르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서 남편과 저는 눈이 맞았고 얼마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뭐 결혼이라는 말도 참 거창하다 생각될 만큼 굉장히 소박하고 조용한 결혼이었어요. 남편도 저도 가족도 친구도 거의 없었던지라 결혼식장에 손님이 양쪽 다 합쳐서 2,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정말 조촐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금 실반지 하나씩을 나눠 끼고 작은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할 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조금만 고생하자. 내가 당신 꼭 호강시켜줄게. 사실 남편의 그 말을 믿었다기보다는 그냥 그 마음이 고마웠어요. 그래서 남편이 뭘 하든 뒤에서 조용히 내조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약속을 정말 지켰어요. 막노동하던 남편이 건설업에 뛰어들었고 그리고 그걸로 부동산 사업을 하기 시작하고 한창 서울이 여기저기 개발이 있었던 때가 되니 정말 저희는 순식간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저는 아이를 둘이나 낳았고요. 나중에 아이들이 우리 집도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어 할 만큼 그 사실을 말해줘도 믿지 않아 할 만큼 남편은 성공했고 저희는 부자가 되었어요. 호강시켜주겠다는 그 약속을 남편은 정말 지킨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로도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믿어요. 남편은 언제나 본인이 하는 말은 다 지키고 이루어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신혼 시절 몇 년 고생한 것을 빼면 정말 고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호강만 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당신은 손에 물 묻히지 마. 당신은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들어. 남편은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제 과거를 마치 대신 보상이라도 해주듯 제게 아무것도 시키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건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의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고 자랐잖아. 우리 아이들은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해주고 싶어.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면서 눈치 안 보고 정말 행복만 하게 말이야. 어린 시절에 가지지 못하고 먹지 못한 것에 아이들을 위해 한이라도 풀듯 남편은 아이들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게 입에서 말을 다 꺼내기도 전에 눈앞에 대령했어요. 저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가끔은 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남편은 전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마 유일하게 제 말을 듣지 않는 부분이었을 거예요. 나중에 하나를 더 낳아서 저희 두 사람 사이에는 자식이 총 셋이 있었습니다. 아들, 딸이었어요. 사실 막내는 남편이 딸을 너무 가지고 싶어 해서 조금 무리를 해서 낳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도 그만큼 저에게 고마워했고 또 딸아이를 무척 예뻐했습니다. 모든 걸 다 해줬어요.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학교. 아무튼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면서 부족함 없이 키운다고 키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가르쳐주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렇게 품 안에서 귀하게만 여기고 키우다 보니 아이들이 하나같이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한마디로 못돼 먹게 큰 거죠.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나서 남편이 그 문제에 대해 후회하듯 말한 적은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했던 말을 들었어야 했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때 당신이 아이들을 엄하게 가르치자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었으면 우리 애들이 조금 더 바르게 컸을까? 인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환경에서도 부모 위하고 착하게 크는 애들은 많아요. 그냥 당신도 나도 잘못한 거예요. 사실 아이들이 조금 정이 없고 너무 자신만 생각하고 돈이나 자신들이 뭐가 필요할 때 말고는 부모에게 딱히 애교 있게 말을 건네지도 않는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는 자식들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키워서 표현이 그런 것뿐이지 속으로는 그래도 부모에게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있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그 일이 바로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하는 일이 언젠가부터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하던 일을 정리를 할까 하는 말도 저에게 많이 했었고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늘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 뜻을 접었어요. 그래도 애들이 반대하니까. 이게 3년 전쯤이었는데 셋 다 시집 장가를 다 간 다음이었거든요. 사실 좋은 대학도 나오게 해줬고 그 덕에 좋은 회사에 다들 취직해서 좋은 배필도 만났고 결혼도 시켜줘, 집도 사줘. 이제는 정말 저희 노후 자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들 생각은 달랐습니다. 일 하실 수 있을 때까지는 하셔야죠. 아버지는 복 받으신 거예요. 남들은 그 나이에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그래, 아빠.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을 때 버시면 좋죠. 그 속내들을 사실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일을 하면 하는 대로 돈이 바로바로 들어오는 걸 알고 있으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자신들이 가져갈 재산을 늘리려고 한다는 그 속내를 말이죠. 남편도 저도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은 그 일이 있기까지 정말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날 아침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남편이 아침 일찍 오늘따라 당신이 해준 밥이 먹고 싶다는 소리를 하더군요.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상당히 의아해하며 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웃으며 집을 나갔어요. 남편을 보내놓고 설거지하는데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컵을 깨트렸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째? 이건 이제 어디서 사지도 못하는 컵인데. 깨진 컵을 보면서 어딘가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애써 모른 척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남편과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쓰러졌다고 말이죠. 정말 무슨 정신으로 어떻게 병원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수술실 앞에서 울고 있더군요.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제 세상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연락하고 아들과 딸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그저 손만 덜덜 떨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뇌출혈이라더군요. 일찍 발견된 편이 아니라 수술 시간도 길어졌고 깨어날지 아닐지도 모르고 게다가 깨어난다고 해도 그 후유증이 상당할 수 있다고 말이죠. 자식들이 다 도착해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는 자기들끼리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듯 했어요. 저는 당연히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모실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저는 서운했거든요. 그래도 오자마자 아버지 안부를 묻고 제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눈물이라도 줄줄 흘리고 엄마 괜찮냐고 챙기고 위로해주고 옆에서 든든하게 힘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들끼리 뭔가 바로 이야기부터 하는 게 이 상황이 슬프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회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정리가 되나? 그거 아버지 지분 같은 거 유사시에 어떻게 정리하기로 해둔 건지 정해둔 거 있을 텐데. 보통 사업하면 그런 거 다 정해두잖아. 재산이 어떻게 될지부터 체크하는 모습을 보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작은 곳으로 옮기죠.
어차피 병원에서도 크게 해줄 건 없다고 하는데 괜히 멀고 이런 곳은 병원비도 또 비싸요. 병원 분위기도 복잡하고 조용한 곳으로 가는 게 아버지한테도 더 나아요. 그때 제가 참지 못하고 소리를 버럭 질렀던 것 같아요. 아버지 쓰러지신 지 몇 달이 됐니? 이제 하루 지났다. 니들이 사람 새끼들이니? 어? 슬퍼하고 엄마 위로해주고 그러지는 못할 망정. 오자마자 아버지 재산에 앞으로 돈 들어갈 걱정부터 해? 누가 너희한테 돈 달랐니? 그제서야 아차했는지 딸아이가 제 손을 슬쩍 잡더군요.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는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한 거지. 엄마 서운하다고 이런 말 한 거 아니에요? 저는 딸아이가 잡은 손을 확 떼어냈습니다. 됐다. 다들 가. 아버지는 내가 돌보고 내가 알아서 한다. 그리고 너희한테 돈 달라고 안 해. 그리고 아버지 돈도 니들한테 안 준다. 이런 못돼 먹은 자식들한테 주려고 니들 아버지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 아니야. 어디서 맡겨둔 것처럼 이러고 있어. 니들이 벌었니? 니들 돈이니? 입혀주고 먹여주고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집까지 다 사줬으면 우리도 할 만큼 한 거니까 이제 니들 인생은 니들이 알아서 살아. 아니 어머니, 그 말이 아니고. 듣기 싫다. 가라니까. 그렇게 큰 소리를 쳐서 아이들을 쫓아냈습니다. 다시는 병원에 오지 말라고 말하고 말이죠. 아마 아이들도 놀라긴 했을 거예요. 늘 소리라고는 지를 줄 몰랐던 엄마가 이렇게까지 화를 낸 건 처음 보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늘 해달라는 건 다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자는 대로 할 줄 알았던 거죠. 돌아가지 않으려던 아이들이 작은 아들이 눈치를 보며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하고 큰아들과 막내딸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아마 오늘은 저를 더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뭐 자기들끼리 더 상의할 게 있었겠죠. 그 돈을 포기할 애들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아이들이 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일을 봐주는 변호사분과 회사분들이 오셨어요. 그분들이 오히려 자식들보다 남편 걱정을 더 하더라고요. 이럴 때를 늘 대비했어요. 자기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이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면서 말이죠. 아이고 이 사람아, 이런 날이 올 걸로 생각했으면 왜 자기 몸 하나를 못 보살피고. 남편 손을 잡고 우는 남편의 동료들을 보면서 핏줄보다 낫다는 생각에 마음이 참 많이 슬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이 만약 이런 일이 생겨 회사 일을 돌볼 수 없을 때는 남편이 가진 회사의 지분이나 재산들, 그리고 회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 가지 이미 합의를 해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모든 재산은 부인분 앞으로 해두셨습니다. 유사시에는 무조건 다 부인분 앞으로 해두는 걸로 유언장을 작성해 두셨거든요. 돌아가신 게 아니라서 이대로 실행이 되려면 아직 절차상 남은 것들이 많지만 일부는 미리 정리해서 쓰실 수 있도록 해두셨으니 병원이나 당분간 생활비는 걱정 없으실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다시 한번 눈물이 나더군요. 이렇게 평생을 저와 가족들밖에 모르고 산 사람을 자식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싶어서 말입니다. 그때 결심했던 것 같아요. 혹시나 남편에게 무슨 문제가 생겨 재산을 제가 다 상속을 받게 되는 날이 오면 아이들에게는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고 내 쓸 만큼만 두고 다 기부를 하겠다고 말이죠. 그런 괘씸한 것들에게는 더 이상 줄 게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신도 나랑 같은 생각이지? 잠든 듯 누워있는 남편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런 생각이 아니라고 해도 나는 그렇게 할 거예요. 라는 다짐도 함께 말입니다. 남편은 정말 가족밖에 모르고 일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을 해온 사람이었어요. 돈을 그렇게 벌어도 평생을 자신을 위해서 쓰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 돈을 모으기만 하고 쓰는 버릇을 들이지 않아 돈 쓰는 방법도 모르겠고 또 돈이 많아도 쓰면 안 될 것 같다고 늘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저나 자식들에게 쓰는 건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수억을 들여 유학을 보낼 때도 세상 크고 화려한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아빠 하며 졸라대던 막내딸에게도 남자는 자고로 좋은 차를 몰아야 한다며
큰아들, 작은아들에게 가지고 싶다는 차도 몇 대씩 턱턱 사줬고 결혼할 때 집도 제일 좋다는 곳으로 해줬고 말이죠. 그렇게 지들 입만 열면 다 해주니까 이것들이 고마운 줄을 모르는 거야. 그게 당연히 자기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동생이 병문 안에 왔다가 제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 괘씸한 것들 하면서 아이들 욕을 하더군요. 사실 그간 형부나 언니한테 계속 이야기하고 싶었어. 애들한테 정말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지 말라고. 걔들은 아주 애기 때부터 자기가 말만 하면 다 나오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아서 그렇게 큰 거야. 그래, 내가 정말 잘못 키웠어. 그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절대로 애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재산 준다고 하지 마. 아, 세상에 지들 아빠가 사경을 헤맨다는데 돈 이야기부터 하는 자식 새끼들이 어딨어? 아주 그냥 한 대씩 맞아야지. 여동생이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과거에 왜 그렇게 키웠는지, 남편이 아무리 자신이 힘들게 자라서 아이들이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다고 해도 그 말에 약해지지 말고 나라도 마음을 다잡고 애들을 교육했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뭐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다 지나간 일이지만요. 이제라도 제대로 교육해야지. 이미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지들 아버지 재산이 유사시에는 저에게 다 넘어온다는 걸 알게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걸 온갖 곳에 다 물어보고 조사했을 생각을 하니 제 자식들이지만 치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미리 정리를 하는데 어머니도 나중에 신경 쓸 일 없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럼 머리 아픈 일은 저희한테 맡기시고 어머니는 아버지 병간호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빠들 말이 맞아, 엄마. 그런 자식들을 보니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겠더군요. 내가 니들한테 한 푼이라도 물려줄 성 싶으냐? 당장 병원에서 못 나가? 니들 얼굴도 보기 싫다. 아니, 어머니 다시 생각해보세. 나가, 나가! 하지만 자식들은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를 찾아와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만났어요. 어머님이 한 번만 더 병원에 찾아오시면 나중에 아버님에게 받은 재산 전부를 다 즉각적으로 기부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건 이미 아버님께서 재산을 어떻게 하시던 어머님에게 다 맡기기로 유언장을 쓰시고 공증까지 다 받으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제가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나타나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아이들은 그제야 제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아차린 듯 했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병원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나쁜 놈의 자식들은 포기를 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동생이 여기저기서 소식을 물어다 줬어요. 아니, 지들이 변호사를 만나고 다닌다더라고. 지 아빠 재산 문제로? 소송으로 자기들 목 받을 수 있는지. 이 망할 놈들이. 키워봐야 다 소용없고 돈 앞에서는 애비 없다는 말이 내 새끼들 같은 애들을 보고 하는 말이구나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저러고 누워있는데 재산 문제로 소송을 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너무 분노가 일었어요.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했는데도 아이들은 병원으로 주기적으로 찾아와 저를 설득했습니다. 어느 날은 설득하고 어느 날은 사정도 하고 어느 날은 협박도 하고 어느 날은 화도 내고 말이죠. 온 병원에 소문이 났어요. 저 집의 자식들은 부모 돈에 눈이 멀어서 아픈 아버지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돈돈 거린다고 말이죠. 그쯤 되니 부끄럽고 뭐고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올 때마다 고성을 질러 쫓아보냈어요. 나중에는 며느리들의 사위까지 찾아와서 저를 설득하려 하더군요.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오죽하면 다른 환자의 보호자가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절대 돈 주지 마세요. 저런 자식들이 돈 받아봤자 입 싹 닫고 바로 지들 부모 모른 척하고 버릴 거예요. 부끄럽지도 않았어요. 그냥 남편과 제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특히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 저렇게 누워있는 남편이 더더욱 말이죠. 하도 찾아오니 어느 날은
너무 스트레스가 쌓여서 하루 종일 눈물만 나더군요. 병원 사람들도 늘 저렇게 찾아와 시끄럽게 하는 자식들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봤고 말이죠. 그래서 병원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백방으로 알아봐서 병원에 옮겼어요. 남편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더 명의가 있다는 병원을 찾고 또 찾아서 말입니다. 그리고 집도 이사했어요. 혹여나 자식들이 찾아올까 봐서 말입니다. 그러다가 또 너무 서러워졌어요. 자식을 피해 도망가는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보, 당신이 빨리 일어나서 저 망할 놈의 자식들 다 혼 좀 내줘요. 여보, 대체 언제 깨어날 거예요? 남편의 손을 잡고 매일 밤을 울었어요.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남편의 몸이 점점 의식이 돌아오기 위한 신호들을 보내고 있다더군요. 자극에 반응하고 손가락을 움직이고 하고 있다고요. 그때부터 희망을 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의식이 돌아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들떴던 것 같습니다. 남편만 정신이 돌아오면 그간 일한다고 자식들 챙긴다고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할 계획도 세웠어요. 해외여행도 가고 남편이 그토록 해보고 싶었던 봉사활동도 다니면서 조용히 여유롭게 우리 둘이서 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남편이 의식이 돌아왔어요. 여보. 남편이 처음 눈을 뜨고 저를 불렀던 그 순간을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마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을 꼽으라면 바로 그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남편은 물론 처음부터 온전하게 모든 정신이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도 알아보고 고개도 끄덕였어요. 바로 모든 게 회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차차 하나둘 돌아올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깨어나셨으니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보도록 하죠. 남편은 검사도 받고 재활도 시작했어요. 빠르게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찾아오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애들은 왜 안 와? 다 말해주고 싶었지만 또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아픈 남편에게 그런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핑계댈 게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사경을 헤맸다가 정신이 돌아오는데 찾아오지 않는 자식들을 제가 무슨 수로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일 있는 거 맞지? 대체 무슨 일인데 이렇게 말을 못해? 차일피이 온갖 핑계를 다 대가며 이유를 밀었지만 이제는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쓰러지자마자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유산에 관한 이야기였고 괘씸해서 주지 않겠다고 하니 자기들끼리 소송을 준비하고 또 병원에 와서 하도 소란을 피워대는 판에 몰래 병원에 옮기고 이사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입니다. 당연히 남편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한동안 멍하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그러더니 조용히 입을 떼었습니다. 내가 너무 하고 싶다는 거 다 해주면서 키웠나 보네. 당신 탓하지 마. 당신이 혼자 키운 것도 아닌데. 내가 가난하고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그렇게 살았던 과거가 너무 싫어서 내 자식들한테만은 그런 마음을 겪게 해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그게 이렇게 도구로 돌아올 줄은 몰랐네. 몰랐어.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더군요. 본인이 지금은 제일 충격일 텐데도 말입니다. 자네가 수고가 많았겠네. 그렇게 이야기하던 남편의 표정과 말투가 잊히지 않아요. 그 슬퍼하던 얼굴 말입니다. 남편은 동료들과 변호사에게 자신이 깨어났음을 알렸어요. 그리고 하나둘 면회로 왔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다시 유언장 내용을 재확인하고 절대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유언을 하나 더 추가했고 말입니다. 복귀는 언제쯤 할 생각이야? 얼른 완전하게 나와서 복귀해야지. 아마 남편의 동료분들은 남편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은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대원에도
일 안 하려고. 아내랑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곳 다니고 모아둔 돈 나랑 아내를 위해 쓰면서 남은 여생 보낼 거야. 오로지 우리 두 사람을 위해서 말이야. 남편은 이제 아득바득 살지 않겠다고, 뭘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오로지 가족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호강시켜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살아온 자신의 모든 세월과 노력이 부정당하는 기분이라고 말이죠. 그런 남편의 허망하고 슬픈 마음이 저에게까지 느껴져서 너무 슬펐던 것 같습니다. 자식들을 향해 소리치고 싶었어요. 니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고 말이죠. 그렇게 변호사와 직장 동료들이 돌아가고 남편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결론은 그거였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자식들은 하나도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만 살자고 말입니다. 물론 그런 말을 주고받는 저희 두 사람의 얼굴은 매우 어두웠지만 말이죠. 남편이 깨어나고 재활에서 예전처럼 돌아오고 이제는 남은 돈으로 자식에게 줄 생각은 하나도 하지 말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만 쓰다가 남는 건 기부로 하고 죽자. 뭐 이런 식의 나름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을 때였어요. 보호자분, 저랑 잠시 이야기 좀 하시죠. 검사 결과가 나왔다며 저를 먼저 불러댄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어딘가 어두웠습니다. 저는 그런 표정을 본 기억이 있어요. 바로 남편이 깨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표정 말입니다. 그리고 들려온 말은 그 슬픈 예감에서 비껴나가지 않았습니다. 검사 도중에 남편분에게 암을 발견했습니다. 네? 암이요? 갑자기 암이라니 믿기지가 않았어요. 의식 없이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에게 암이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서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마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진행 속도가 빠르고 위치도 좋지 않은 데다가 지금 환자분 몸 상태가 수술하거나 할 수는 없는 상태라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시한부 선고라니 이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꿈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분노였습니다. 하늘을 보고 소리쳤던 것 같아요. 일평생 저렇게 고생만 한 사람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어떻게? 남편의 시한부 이야기를 듣고 나오는 길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남편에게 이렇게까지 세상이 잔인할 수 있는지, 대체 왜 남편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는 마음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남편이 너무 불쌍해서 슬펐어요. 그 사람의 그 기구한 인생이 너무나 말입니다. 이제는 저 사람한테 정말 나밖에 없어. 옆에 딱 달라붙어서 끝까지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 마음은 다잡았지만 한 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어떻게 남편에게 말해야 할지 정말 감도 잡히지 않았어요. 얼른 재활을 다 하고 검사 결과를 잘 받아서 퇴원해서 저와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닐 생각을 하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남편이 잠든 새벽에 남편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손을 쓱 잡는 손길에 너무 놀라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자네, 왜 이렇게 울어? 여보, 그게... 제가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울고만 있자 남편이 씩 웃더군요. 나 다 알아. 남편의 그 말에 순간 굳었습니다. 뭘 알고 있다는 건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나 암이라며. 남편은 이미 의사 선생님에게 자신의 병을 이야기 들었더라고요. 요즘 자네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내가 가서 물어봤지. 나는 정말 괜찮으니 그렇게 밤마다 울지 않아도 되네. 오히려 편안한 듯 보이기까지 하는 남편의 그 모습에 더 슬퍼졌던 것 같아요. 남편은 이 또한 운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항암을 받기로 했어요. 한순간이라도 더 저와 같이 이 생에 있고 싶다고 말이죠.
거기서 항암을 받고 재활하다가 퇴원해서 저와 이곳저곳 즐겁게 다니다 다시 항암을 받고 그것조차 저희 부부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였을까요?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엄마도 참, 아버지가 깨어나셨으면 우리한테 먼저 연락을 했어야지. 어떻게 알았는지 그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 자식 새끼들이 찾아왔더군요. 기쁘지도 않으면서 기쁜 얼굴하고 말이죠. 아니 어쩌면 정말 기뻤을지도 모르겠네요.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어머니보다 아직 설뜰 때 희망이라도 있는 아버지가 눈을 떴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부탁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매번 들어줬던 아버지니 말입니다. 아이고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깨어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어떤 아빠인데. 아이들은 남편의 양쪽에 달라붙어 평소에는 하지도 않던 말들을 하며 남편에게 잘 보이려 애쓰더군요. 그 모습이 제 자식들이지만 역겹기까지 했습니다. 저 말에 진심이 과연 있기는 할까 하는 생각에 말입니다. 그때였어요. 이것들이 지금 어디라고? 남편이 정말 세상 처음 보는 얼굴과 처음 듣는 목소리로 무섭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간 아이들도 저도 너무 놀랐어요. 아버지. 고마움도 모르는 자식들한테 나는 더 이상 호구 같은 짓 안 한다. 너희한테 한 푼도 못 주고 앞으로 얼굴 보고 살 생각도 없으니 당장 돌아가거라. 남편의 그 말에 아이들은 잠시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싹 바꾸고는 조금 전과는 다른 태도로 자세들을 고쳐 앉았어요. 아버지 시한부인 거 알고 있어요. 어디서 알았는지 알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어쩌라는 이야기냐? 어?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버럭 질렀지만 이미 그 자식들은 그런 건 귀에도 눈에도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그 많은 유산 다 쓰고 돌아가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애써 버신 돈을 남한테 주는 건 더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 주실 거 지금 정리하자는 말이에요. 그 뻔뻔한 말에 입이 떡 벌어지려던 찰나였어요. 남편이 베개를 아이들 쪽으로 던졌습니다. 누가 니들한테 준다고 하더냐? 어? 아이들은 그런 남편의 반응에 몹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더 뻔뻔하게 말 그대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유산 정리나 하고 죽으셔야 자식들끼리 싸움 안 하는 거 모르세요? 너 지금 아픈 아버지한테 그게 할 소리냐? 아프시니까 하는 말 아니에요? 멀쩡하시면 이런 말을 왜 해요? 엄마도 잘 생각해. 우리랑 싸우고 싶지 않잖아? 이제는 막무가내더군요.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병원의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 그리고 직원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만큼 아이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니들한테 안 주는 방법 이미 변호사랑 다 이야기 끝냈다. 아무리 싸우고 소송해봐라. 니들한테는 한 푼도 안 가. 그러면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어머니 맨날 찾아가서 달라고 하죠 뭐. 그 말에 저도 남편도 입을 떡 벌렸어요. 아무리 돈 때문에 부모를 저버리는 세상이지만 이렇게 대놓고 눈앞에서 아파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본인의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믿어지지도 않았고 믿고 싶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도 너무 잘못 키웠네. 이따위 쓰레기들로 만들어놨으니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금이야 오기야 키운 게 잘못인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 인간부터 만들었어야 하는 건데, 아이고. 남편의 그런 울음소리를 가만히 보고 듣던 작은 아들의 말에 제가 결국 쓰러졌습니다. 잘못 키우신 보상으로 유산 상속부터 해주세요, 그럼. 바로 그 말의 말입니다. 눈을 떠보니 아이들은 다 가고 없더군요. 제가 쓰러지고 나서 의료진들이 달려왔고 주위의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뭐 저런 자식들이 다 있냐고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그런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그래도 부끄럽기는 한지 자리를 떴다고 말이죠. 다시 금방 온다고 하더라고.
그 망할 놈의 자식들. 그러면서도 남편에게 곧 다시 온다고 하고 갔다더군요. 남편은 도저히 아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평생을 부정당하고 배신을 당한 기분이라고 했어요. 남편은 당연히 그런 감정을 느끼고도 남을 만하긴 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에게 헌신적이었으니 말입니다. 김 변호사 불렀어. 뭐 어쩌려고요. 이미 유산 상속은 하나도 안 가게 해놨잖아요. 줬던 것도 다시 뺏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전에 그런 거 봤던 기억이 나서. 그리고 변호사가 와서 물어보니 정말로 미리 상속한 걸 다시 받아낸 판례들이 있고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물론 자식들이 부모에게 막대하거나 명확한 과실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요. 하지만 그 자식들은 이미 병원에서 수많은 행패를 부렸기 때문에 이미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준 집을 도로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이 말이죠. 그렇게 한참을 소송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남편의 1차 항암 치료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으로 가려던 그 퇴원하던 날 그 자식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아버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가시고 나면 결국은 어머니 혼자 남는 건데 저희한테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고집 그만 부리시고 미리 상속해 주세요. 다 늙어서 왜 그런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대체? 여태 잘 주시다가. 막내딸의 그 말에 앉아있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줬던 것도 도로 가져오려고 한다. 남편의 그 말에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눈이 동그랗게 떴어요. 김 변호사 이야기 들어보니 이미 상속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송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더구나. 나는 니들이 너무 괘씸해서 그냥 못 넘어간다. 이미 줬던 것도 다시 받아야겠어. 자식들은 남편의 그 말에 정말 몹시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말까지 더듬을 정도였으니 말이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세요? 도로 달라니 그게 법적으로 가능할 리가 있어? 그니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되네? 휴대폰으로 뭔가를 검색해본 큰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고 작은 아들과 막내딸이 일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그게 된다고? 말이 돼? 그런 판례가 있다네.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줬으면 그만이지. 뭘 다시 가져가? 아버지, 진짜 가져가실 건 아니죠? 진짜 소송 걸 건 아니죠? 당황해서 거의 눈을 까디짓고 남편에게 달려들어 물어보는 딸을 남편이 쳐냈습니다. 가지고 올 수 있는 건 다 가지고 올 거다. 이미 김 변호사한테 소소장 작성하라고 해놨으니 너희들은 집에서 얌전히 그 소송장이나 기다려. 내가 도로 다 찾아올 거니까 말이다. 그리고 남편은 짐을 들고 있는 저를 데리고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에서 개거품을 묻은 아이들의 모습과 비명이 들려왔어요. 정말 참담했습니다. 참담하다는 말 말고는 그 심정을 따로 설명할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만큼 말이에요. 그렇게 집으로 온 저와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서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했습니다. 겪고도 익숙해지지 않더라고요. 자식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말입니다. 아이들은 다행히도 저희 부부가 새로 이사한 집은 모르는 듯 했어요. 참 슬프죠?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들이 집을 모르는 거에 안도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까? 그걸 깨닫고는 다시 한번 슬퍼졌던 것 같아요. 남편과 저는 그 일을 일부러 서로 이야기하지 않고 최대한 좋은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손을 잡고 산책도 하고 맛있는 것들도 먹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는 동안 변호사가 소소장을 접수하고 아이들에게도 드디어 소장이 간 것 같더라고요. 막내딸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고 말이죠. 내가 집으로 갈 건데? 니들한테 우리 이사한 집 알려주고 싶지 않다. 제 그 말에 딸아이도 어딘가 씁쓸해하는 것 같더군요. 내가 미안해, 엄마. 네가 인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해도
절대 너희한테 재산을 주는 일은 없을 거야. 제 그 말에 저를 가만히 보던 막내딸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세월 지나서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만약에 내 자식이 나한테 그러면 얼마나 충격적일까 하는 생각도 했고, 엄마랑 아버지가 원한다면 절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앞으로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쓰고, 다시는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하면 안 나타날게. 상속 반환 소송만 취하해줘. 막내딸은 그 이야기를 하러 온 거였더라고요. 이미 준 것만 다시 가져가지 말아달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면서 말이죠. 남편에게 딸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러 찾아왔었다는 이야기를 전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고민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은 딸아이의 말을 들어주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냥 다시는 아이들을 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남편은 정을 완전히 끊어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날 뒤로 다음 항암 치료가 있을 때까지 정말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국내지만 짧게 여행도 다녀왔고 말입니다. 그렇게 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고 살았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다시 만난 건 바로 법정에서였어요. 그런 곳에서 그런 식으로 자식들과 만나게 될 날이 올 거라고는 과거에 저는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예전에는 저래 보여도 속으로는 정말 부모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도 있을 거라 믿었던 적도 있었는데 말이죠. 결국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했어요? 자처한 건 니들이다. 자식들인데 너무하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니들이 우리한테 그런 생각 안 하니? 제 말에 아들들 둘이 입을 다물더군요. 그래도 지들이 했던 짓들이 생각은 나나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재판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가 많은 과정이었어요. 저는 혹시나 남편의 병에 영향을 줄까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2차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 약이 잘 맞는지 암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다행이었어요. 소송은 당연히 저희 쪽의 승소로 끝이 났고 아이들은 항소하느니 마느니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았지만 자신들의 변호사에게 합의하는 게 제일 나은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셋 다 무릎을 꿇고 집은 도로 가져가지 말아달라고 빌기 시작했거든요. 손주들 봐서라도 제발 집은 그대로 둬주세요. 이제 다시는 유산 달라는 말 안 하겠습니다. 엄마, 아버지, 제발요. 저 이혼당하게 생겼다니까요. 사실 저놈의 자식들만 봐서는 도로 다 빼앗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지만 그 아이들은 결혼해서 다들 가정을 꾸리고 있었어요. 당연히 며느리, 사위, 손주도 있었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도 남편도 그런 모든 상황에 조금 지쳐있던 상태이기도 했고 말이죠. 그래도 난 용서 못하겠소. 남편은 계속 단호히 그렇게 말했지만 이번에는 중간에서 제가 말렸어요. 없던 일로 하고 이걸로 저것들 치워버리자고 말입니다. 남편은 못 이기는 척 결국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지리한 그 싸움은 끝이 났어요. 아이들은 사과하고 싶다고 했지만 남편이 더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그건 마찬가지였고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말과 함께 아예 연락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여동생을 통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는 종종 듣긴 해요. 얼마 전에 큰자식 그게 찾아와서는 형부 상태 어떠냐고 이모님이랑은 연락하시지 않냐고 묻더라. 너한테 찾아왔었어? 언니가 절대 안 만나준다고.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독한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그래서 니들 엄마를 그렇게 만든 거라고. 나한테도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쌍욕을 하고 돌려보냈어. 잘했어. 끊어내기로 했으면 이제는 신경 쓰지 말고 떠올리면서 씁쓸해하거나 슬퍼하지도 말고 형부 건강이나 잘 챙기고 둘이 함께 즐기면서 살아. 그리고 그 이후로 저희 부부는 정말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지냈습니다. 후울적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갑자기 봉사활동을 하러 가기도 하고 하면서 말이죠. 마당에 키울 개 한 마리도 데려왔어요. 요즘은 그 녀석 산책시키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암은 진행이 상당히 느려졌다고 하더군요. 원래 환자분 나이에는 진행이 느린데 초반에 너무 빨라서 힘들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은 다시 원래 환자분 나이 정도의 진행 속도가 된 것 같아요. 보통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암이 있어도 5년, 10년 잘 사시는 분들 많으시니 잘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면 당분간은 여유를 가지고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날 정말 오랜만에 푹 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해외여행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남편 몸 때문에 계속 미뤘던 일이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졌다고 하니 한번 다녀올까 해요. 저희 부부는 이 나이 못도로 둘이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 자식들이 얼마나 홀의 자식들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막내딸은 결국 이혼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위 그 자식 결혼할 때부터 우리 남편 재산을 정말 많이도 신경 쓰는 것 같더니 하나도 못 물려받게 생기게 되자 자기 마누라를 팽한 겁니다. 딸아이의 업보라고 생각해요. 제가 결혼을 많이 반대했었거든요. 본인 직업도 확실하고 집도 있는 아이이니 제가 따로 걱정할 필요는 없어서 신경 끄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따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말이죠. 정말 세상에는 가장 사랑하던 자식들에게 이렇게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리고 그 힘든 일을 그 자식들이 해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도록 만들었으니 말이죠. 얼마 전에 남편과 백화점에 가서 비싼 가방도 하나 샀어요. 딸아이 몇 개씩 사줄 동안 저는 하나도 없던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그걸 사는데도 마음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지는 몇 개씩 가지고 다니는 동안에도 엄마한테 한번 사줄까 소리도 하지 않은 딸아이가 괘씸했고 말입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주절거린 건 나이 든 사람들은 다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주절거리다 보니 이야기가 너무 길어진 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요즘 저희 부부는 키우는 강아지와 하루에 한 번 산책을 가거든요. 지금 그 시간이에요. 곧 산책을 가야 할 것 같아서 이만 사연을 줄여야겠습니다. 벌써 산책 가고 싶다고 지저대는 소리가 들리네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너무 자식들에게 다 퍼주면서 살지 마세요. 자기 인생도 즐기고 하고 싶은 것도 하시며 사십시오. 내 행복이 최고더라고요. 요즘 그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요즘 들어 심심해서 사연 유튜브 듣다가 제 사연도 한번 보내보면 어떨까 싶어 써봅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결혼했어요. 요즘 여성치고는 상당히 이른 나이에 결혼한 셈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저는 좀 많이 가난한 집에서 살았어요. 정말 힘들게 성장했고 나이가 차고 나서도 대학 갈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한 채 곧장 일을 했죠. 고등학교 다닐 때도 이미 아르바이트란 아르바이트는 다 하고 컸는데 그 후에는 본격적으로 취직해서 일을 했어요. 그래도 요즘 공장 생산직이 되게 괜찮거든요. 다행히 어린 나이에 그쪽으로 빠르게 진로를 틀어서 좋은 중견기업 공장 생산직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건 운이 되게 좋은 거였는데 저는 그 덕분에 어린 시절 힘들었던 일을 잊고서 살 수 있었죠. 집과 트러블이 있던 터라 저희 집, 그러니까 정확히는 저희 아빠와 완전히 연을 끊고 살았어요. 그러다 몇 년 안 돼요. 같은 공장에 일하는 직원하고 결혼했어요. 그 남자 직원은 저하고 동갑이었는데 일도 정말 열심히 하고 사람도 되게 괜찮았거든요. 남자친구를 사귀면서도 저한테 워낙 잘했고요. 남자친구는 자기가 돈도 많이 모아두고 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서 청혼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순수한 행복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집안하고 거의 연을 끊은 상태라서 부모님이 없는 것으로 치고 산다고 했더니 남자친구는 괜찮다며 저를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러 데리고 갔죠. 사실상 그게 상견례나 마찬가지였어요. 저한텐 가족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다행히도 시부모님은 제가 어렵게 컸고 부모님과 사이도 안 좋다는 지점을 이해해 주셨어요.
예비 시아버지는 무뚝뚝하고 말수가 없는 분이었는데 저한테도 거의 말씀이 없었죠. 예비 시어머니는 반대로 무척 호탕하고 목소리가 큰 분이었어요. 남자친구한테 물어보니 어머니가 거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오셨고 게다가 지금은 굉장히 큰 가게를 갖고 계신다고 해요. 맛집으로 소문난 국밥집이라고 했어요. 어쩐지 시댁 아파트가 아주 잘 산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비 시댁에 다녀오면서 전 궁금해서 남자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시댁 정말 잘 사시는 것 같은데 자기는 왜 대학에 진학 안 했어? 나? 나 공부 잘 못했거든.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시는 거 보면 공부가 그렇게 사는데 중요하지 않더라고. 전 고개를 끄덕였죠. 사실 전 남자친구가 저와 비슷한 조건일 거라 생각해서 그동안 마음 편하게 연애해왔는데 남자친구 집이 너무 잘 살고 가정적으로도 행복해 보여서 좀 위축이 됐어요. 저는 같은 공장 다니고 옷도 허름하게 입고 다니고 해서 당연히 저랑 비슷한 줄 알았죠. 경제적으로 워낙 태어나면서부터 힘들었기 때문에 전 그게 좀 컸어요. 남자친구네 집이 잘 산다고 하니까 그게 일단 힘들었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한테 절대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저 같이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다른 경제적이나 가정적인 조건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게 저한텐 정말 큰 행운이었죠. 우린 결혼하고 나서 신혼집을 시댁 근방에 얻었어요. 어차피 전 친정도 없다 치고 살았기 때문에 아예 합간다 해도 별다른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도리어 같이 사는 건 싫다고 딱 잘라서 시댁 근처에 아파트를 얻었어요. 남편이 자기가 일을 할 테니 저한텐 일을 그만두라 해서 공장을 그만두게 되었죠. 사실 저는 힘들게 살면서 만난 사람이라 당연히 반자 월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다른 생활비가 들 일이 없어 그랬는지 돈을 정말 많이 모았더라고요. 게다가 시댁에서도 아주 시원하게 돈을 많이 보태주셔서 아파트 전세로 시작할 수 있었죠. 대출도 안 끼고 말이에요. 저는 정말 이런 신혼생활이 꿈만 같고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잘하려고 노력했고 시댁에 가서 많이 도와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신혼생활 시작하면서 시댁에 가서 처음 밥을 먹고 밤늦게까지 시어머니와 말을 나누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할게요. 아유,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너처럼 얌전하고 고운 애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게 얼마나 다행인데. 시어머니는 호탕하게 웃었어요. 어머님이 일하시니까 시댁 집안일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혼자 산 지 좀 돼서 집안일은 잘해요. 청소나 빨래, 그런 거요. 아이고, 됐다 얘. 누가 보면 내가 너 부려먹으려고 하는 줄 알아. 몸도 작은 애가.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할게요. 저한테 아무런 배려도 없던 친정 식구들에 비하면 시댁 식구들은 정말 천사 같았죠. 시댁에서는 시부모님과 시동생 2명이 있었는데 그중 시동생 1명은 남편과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 저희가 결혼 후 곧 결혼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모두들 평범하면서도 온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성격인 것이 시어머니였고요. 시어머니는 어려웠던 옛날부터 장사해서 집안을 일으키셨다고 했거든요. 시아버지는 원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신 후 사업해보려고 하셨지만 실패해서 그 후로는 조용히 집안에만 계셨다고 하고요. 지금은 가게에 나가 이런저런 일을 도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엄마 국밥집 되게 유명하거든?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곳이야. 아, 정말? 전 궁금해서 검색 엔진에 쳐봤더니 정말 시어머니 가게가 바로 나왔어요. 방송에도 몇 번 나갔을 만큼 유명한 집이었죠. 운영한 지 벌써 몇십 년이 되었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워낙 바깥에 나가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 집안은 항상 정리정돈이 안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 일주일에 3번씩 가서 집안 정리와 청소, 빨래 같은 걸 도와드렸죠. 어머니는 그게 너무 좋았는지 집안이 아주 반짝거린다며 흐뭇해 하셨어요. 시아버지도 말씀은 없었지만 조용히 웃어 보이셨고요. 손아래 동서는 아직 어려서 집안일을 잘 할 줄 모르더라고요. 저는 그냥 제가 하겠다고 했어요. 어린 동서가 굳이 시댁 일을 떠맡을 필요도 없거니와 저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였으니까요. 동서 역시 저한테 고마워했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그 사이 저는 아이도 낳았고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가 됐죠. 시어머니는 그 사이에 저한테 무척 잘해주셨고 저 역시 잘하려 노력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유일하게 저한테 싫은 소리 하시는 게 하나 있었는데 바로 시어머니의 장사 일 때문이었어요. 제가 아이 낳기 전 일인데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혹시 장사할 생각 있니? 네? 아니요. 장사는... 그래도 생각 한번 해보렴. 나도 이제 나이 먹어서 슬슬 너희들 중 한 명한테 물려주고 싶단다. 그런데 네가 가장 성실하고 일도 잘하는 것 같아.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는데 전 쉽사리 대답 못하겠더라고요. 전 어색하게 웃으면서 지금은 일단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잘 이해를 못하셨어요. 어머니의 가게는 일단 물려받기만 하면 대박은 약속된 가게라 자식들이라면 누구나 먼저 물려받고 싶어 할 만한 가게였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집에 와서 남편한테 했더니 남편도 별 관심 없는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거렸어요. 나도 장사는 별 관심 없어. 당신은 욕심 정말 안 나는 거야? 난 관심 없어. 그러니까 하기 싫어, 정확히 말하면. 싫다고? 어머니가 물려주신다 해도? 어머님께는 죄송하지만 난 하고 싶지 않아. 전 한숨을 쉬었어요. 하긴 제가 그렇게 떨떠름하게 말해놨으니 시어머니가 굳이 저한테 더 가게 이어받으라고 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뒤로도 꾸준히 저한테 가게를 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외로 진심으로 제가 장사 잘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 말씀이 달갑지만은 않아서 계속 거절했죠. 아이를 낳고 크기까진 시어머니가 막 심각하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어머니도 제가 아이 낳고 키우느라 고생하는 걸 아셔서 그런지 그냥 적당히 말씀만 하고 넘어가셨죠. 하지만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니 이제 시어머니가 좀 더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전 아이 기르는 데 집중하고 싶다고 장사까지 하면 제가 못 버틸 것 같다고 계속해서 거절하니 시어머니가 점점 더 마음이 상하시는 것 같았죠. 나중엔 남편이 와서 이상하다는 듯 말하더군요. 여보, 당신 우리 어머니랑 무슨 일 있어? 아니, 왜? 일은 무슨... 아니, 어머니가 당신 왜 그렇게 적극적이질 않냐고 그러시더라고. 어머니가 전화까지 해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처음 봐서 말이야. 그게... 전 고민이 됐죠. 그동안 어머니가 계속 장사를 권하시는 걸 남편도 알긴 했는데 요즘 들어 더 심해졌다는 건 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그냥 터놓고 얘기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게를 동생하고 재수 씨한테 물려줘야겠다고 그러시나? 동서한테? 차라리 동서한테 주는 게 낫겠다고 화를 내시더라고.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동서는 일을 좀 잘하는 편이 아니라 아마 장사는 힘들 거였어요.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할 거였죠. 하지만 차라리 제 입장에선 동서가 장사를 물려받는 게 나았어요.
정말 전 너무 하기 싫었으니까요. 남편은 그런 제가 좀 이상하다는 듯 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가게 물려받기 싫어? 이상하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정말 먼저 물려받으려고 난리였을 텐데. 나 원래 돈 욕심 없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긴 뭐 장사가 워낙 힘든 일이긴 하지만 말이야. 국밥집 일이 좀 힘들어야지. 전 한숨을 쉬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뒤로 저한테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절 불러다 앉히고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 정말 장사 안 물려받을 거니? 어머님. 전 정말 난처했어요. 평소에 제가 그렇게 막 거절을 잘하는 성격도 아니어서 게다가 평상시 항상 잘해주시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난감했죠. 시어머니는 몇 년 사이 많이 나이를 드셨고 얼굴에 주름도 많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아주 강한 분이었어요. 내가 정말 힘들게 일구어온 내 일터다. 난 내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주고 싶어. 정말 소중한 곳이란 말이다. 네, 어머님. 저도 이해해요. 그럼 네가 당장 나와서 일해라. 너도 욕심 좀 내야 해. 집에서 편하게만 있으면 평생 발전이 없다. 하지만 어머님, 전 정말로 힘들어서 그래요. 가게 물려받아서 운영할 자신이 없어요. 왜 자신이 없어? 일자 무식꾼도 다 하는 일이다. 내가 알려주는 대로만 일하면 되는 거야. 어머니는 전에 없이 강하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전 자신이 없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빠져나오려 했어요. 시어머니는 하지만 다 필요 없다는 듯 강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니, 너 당장 다음 달부터 일 시작해라. 내 밑에서 그냥 간단한 서빙부터 배워. 그럼 되는 거다. 하지만 어머님. 하지만이고 뭐가 없어. 네가 받아야 한다. 그날 시어머니의 강경한 태도에 밀려 전 더 항변도 못하고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 한 걱정하고 있는데 남편이 퇴근해서 와서는 제 이야기를 듣고 절 위로하듯 말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한 달만 해봐. 그러고서 정 안 될 것 같음 그만두든지. 그럴까? 그래. 뭐 한 달 해보고 성이 보인 뒤 안 되겠다고 하면 어머니도 이해하시지 않을까? 그러려나. 전 한숨만 깊어졌어요. 정말 싫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제가 뭐라고 하든 말든 시어머니가 강력하게 주장하셨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일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국밥집에 가서 사람들 상대하고 서빙한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시어머니가 나오라고 한 그날 아침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인지 어지러워지더라고요. 눈앞이 빙빙 도는데 그래도 시어머니 말씀을 거역할 순 없어서 억지로 가게까지 나갔죠. 제 얼굴이 창백한 걸 본 시어머니는 안 됐다는 표정을 했지만 그래도 별 수 없다며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전 어머니 말씀대로 쟁반을 챙겨 서빙하려고 준비를 했죠. 워낙 커다란 국밥집이었기 때문에 직원도 굉장히 많았어요. 2층으로 된 건물 자체가 시어머니의 가게였죠. 직원들은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아마 제가 다음 대에 이걸 물려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가게 안에 한가득 고기 국 끓는 냄새와 더불어 손님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가득 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가 딱 점심 장사 시작하기 직전이었는데 11시가 되어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전 그때부터 가슴이 막 뛰더군요. 좋아서 뛰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아서 뛰는 거였죠. 그래도 이왕 왔으니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 싶어 준비하는데 하늘이 빙글 돌면서 휘청하더군요. 전 벽을 잡고 잠깐 기대어 있는데 시어머니가 의아한 얼굴로 다가오셨어요.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어머님. 아니요. 그런데
정말 더 이상은 못 견디겠더라고요. 심장은 입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뛰지, 손발은 차가워져서 저릴 지경이지. 어지간하면 더 있었을 텐데 도저히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시어머니한테 작은 목소리로 사과드렸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뭐가? 저 집에 가볼게요. 뭐라고? 아니, 얘. 저는 시어머니가 잡을 겨를도 없이 얼른 가게에서 뛰쳐나왔어요. 얼마나 급하게 나왔는지 앞치마를 풀 겨를도 없이 그냥 나왔죠. 집까지 오면서도 제가 앞치마를 한 채라는 것도 모른 상태였어요. 아무런 정신도 없이 급하게 허겁지겁 집으로 와서 저는 안락한 저희 집 안으로 도망 들어갔죠. 그제야 핸드폰을 봤더니 시어머니 문자와 전화가 엄청나게 찍혀 있더군요. 저는 그걸 받을 만한 용기도 나지 않아 그냥 핸드폰을 엎어놓고서 침대에 누웠어요. 무서워서 어찌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퇴근해 돌아온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한테 왔어요. 여보, 오늘도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하시던데 무슨 일이야? 가게에서 도망갔다는 게 무슨 소리야? 왔어? 저는 불도 켜놓지 않은 상태로 학교에서 하교한 아이를 안은 채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남편은 걱정스러운 말투로 묻더군요. 전 아이를 잘 달래서 방으로 가서 재운 후 남편에게 갔어요. 남편은 뭔가 저한테 문제가 있나 싶어서인지 무척 근심스러운 얼굴이더군요. 당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어머니가 무척 화내시던데. 오늘 좀 그랬어. 무슨 일인데? 왜 그랬어? 어머니가 가게 나와서 일하라고 하셨는데 현기증이 너무 나서 도망쳤거든. 남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남편은 제가 유달리 가게에 나가서 일하는 걸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이유 말해줄 수 있어? 당신이 힘들지 않다면 말이야. 그게... 저는 어린 시절 힘들게 살았던 것을 남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거의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제 과거만 까발려지는 듯한 압박감이 들었거든요. 너무 없이 살았던 과거가 그리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지금 행복하니까 그냥 다 묻어두고 없었던 일인 것처럼 굴고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 남편한테는 말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제 이야기를 해주기로 했어요. 사실 나 어릴 때 많이 어렵게 살았다고 했잖아. 그랬지. 우리 먼 친척 아저씨가 식당을 했는데 그 식당에서 우리가 일하면 돈을 준다고 했어. 우리 부모님은 본인들은 생활력 없으면서 자식들 이용해서는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었거든. 남편은 안타깝다는 듯 눈을 찌푸렸어요. 저는 옛날 기억을 떠올리면서 한숨을 쉬었죠. 그 친척 아저씨가 진짜 고약한 사람이라 어렸던 우리 남매한테 일을 정말 많이 시켰어. 겨울 새벽에 배추를 씻거나 설거지를 하게 하곤 했지. 그것도 전부 맨손으로, 차가운 물로 말이야. 이젠 헤어진 지 오래돼서 생사도 모르지만 내 동생은 그 때문에 손에 동상이 걸려서 10대 후반까지도 고생했거든. 저런... 부모님이 그런데 그걸 그냥 두신 거야? 우리 부모님, 특히 아빠는 도리어 그게 애들 교육시키는데 낫다면서 웃고 그랬어. 거기다 그 친척 아저씨네 가게가 국밥집이었거든. 국밥 끓일 때 얼마나 뜨거워. 그런데 그 뜨거운 국물을 애들더러 서빙하라고 하고 잘못해서 그릇 깨뜨리면 얻어맞으면서 혼나고. 아니, 그런 일을 그냥 뒀다고? 주변에서 뭐라고 안 했어? 우리 굉장히 그때 시골 읍내였어.
게다가 친척애들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용돈 받아가나 보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지. 부모님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겠어. 저런. 제 어린 시절은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부모님 중 엄마는 소극적이고 말수가 없는 분이었는데 아빠한테 언제나 기가 눌려 꼼짝도 못하고 사셨죠. 아빠가 워낙 거칠다 보니 거기에 눌려 사느라 스트레스가 많아서 저희한테 신경질적으로 구실 때도 많았고요. 아빠는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매번 날리면서 무슨 이유에선지 본인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 내세우며 가족들에게 횡포를 부리셨어요. 사실 돈 벌어오는 건 엄마였고 아빠는 거의 돈을 날려먹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밥값을 해야 한다고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니 뭐니 하면서 벌어온 돈의 일부분은 아빠한테 가져와야 한다고 세뇌를 시키셨죠. 그 친척 아저씨네 집에서 일했던 기억은 정말 악몽 같았어요. 아빠는 자랑스럽게 저희를 그 식당으로 데리고 가 일 시키라고 하고서는 저희가 일하는 월급을 받아가셨죠. 아직 미성년자니까 아빠가 관리해 준다면서요. 엄마는 아빠의 행동을 다 알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면서 저희를 구해줄 의지도 안 보였죠. 정말 최악의 부모였어요. 전 그 이야기를 하며 저절로 눈물이 흐르더군요. 난 그래서 지금 당신을 만나 정상적인 가정을 꾸린 게 내 최대 행복이라 믿을 수 없는 행운이라고 생각해. 나 같은 사람도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고통스럽지 않게 살 수 있구나 싶어서. 그랬구나. 그래서 난 식당에 나가서 일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 그때 그 시절이 다시 찾아오는 것 같아. 남편은 절 이해해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그걸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면 어때? 어머니도 이해해 주실 거야. 나 이 이야기 당신한테 처음 한 거야. 절대 아무도 내 과거에 대해 몰랐으면 좋겠어. 물론 나 못 살았던 거 어머님 아버님도 아시지. 그런데 이렇게 너무 세세하게 고통스러웠던 과거 이야기는 아무도 몰랐으면 해. 남편한테 그 이야기를 한 것만 해도 전 정말 큰 용기를 낸 거였어요. 전 평생 살면서 어린 시절의 기억을 그냥 묻어두고 지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며 살았거든요. 무조건 잊으려고 한다고 능사가 아니란 사실도 알았지만 제 입장에선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진다는 것 자체가 싫었죠. 하지만 남편은 한숨을 쉬며 시어머니한테만이라도 얘기하는 게 어떠냐고 했어요.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나중에 마음의 준비가 되면 하겠다고 했죠. 사실 그걸 무조건 숨기면서 끝까지 갈 순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 시어머니에게 제가 전화드리고 시댁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예상대로 마음이 많이 상하신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뭐 널 힘든 일 시키길 했니? 아님 고약하게 굴길 했니? 어쩜 그렇게 너 멋대로 그냥 도망 나가 버리니? 애가 그럼 못 써. 죄송해요, 어머님. 이유나 들어보자. 왜 그렇게 국밥집 물려받기가 싫은 거야? 설마 우리 집이 국밥하는 집이라고 하찮게 보여 그러니?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 말씀에 화들짝 놀라 두 손을 저었어요. 국밥집이라고 무시한다니 절대 그럴 순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석연치 않다는 듯한 표정으로 절 노려보셨어요. 사실 어머니 입장에서야 속상하셨겠죠. 시어머니가 평생 일구어온 소중한 가게를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안 받으려 하니까요. 시어머니는 화를 내면서 결국 큰 목소리를 내셨어요. 너 이런 식으로 굴면 네 동서한테 내 재산 전부 물려줄 거다. 알겠니? 어머님, 너희한텐 한 푼도 안 줄 거야. 어쩜 부모가 일군 평생의 가업을 물려받으려는데
이렇게까지 고집세게 말을 안 들을 수 있어. 정말 불쾌하구나. 시어머니는 몹시 화가 난 상태였어요. 제가 생각해도 어머니 입장에선 화날 수밖에 없었죠. 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에도 그렇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꾸지람을 전부 듣고 무척 심신이 지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니까 동서한테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형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저한테 어머님이 전화하셔서 가게이며 뭐며 다 물려받으라고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됐어. 어머님이 화가 많이 나셨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요? 저 그런 거 욕심 없어요, 형님. 아시잖아요. 저희 시동생과 동서도 참 돈 욕심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인지 동서도 당황해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했고 전 거기에 적당한 대답을 해줄 수 없어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슴 아팠던 건 다른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정말 상처받고 화가 나셨다는 점이었어요. 그래도 벌써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였으니 시어머니와 제가 가족으로 연을 맺은 지도 상당히 오래된 상태였죠. 그렇게 제법 긴 기간 또 다른 자식으로서 여겼던 며느리가 유독 시어머니가 일궈온 가게에만 그렇게 싫은 기색을 보이니까 어머님이 당황스러우실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시어머니께 한 번만 더 가게에 나가보겠다고 말씀드렸죠. 어머니는 씨름하지 말라고 화내시다가도 제가 노력해보겠단 말에 은근한 기대감을 내비치셨죠. 너 이번에도 잘못하면 정말 너희 시동생하고 동서한테 전 재산 다 물려줄 거다. 네, 어머님. 사실 재산을 물려주시는 건 누구한테 물려주시든 상관없었어요. 다만 시어머니가 제가 그렇게 나쁜 마음으로 이 가게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제 사정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저 역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했고요. 그래서 저는 또다시 시어머니 국밥집에 나갔어요. 일단 일을 하면서 가게 돌아가는 사정을 알라고 하셔서 전 그 말씀에 따라 일을 했죠. 처음엔 속이 뒤집어질 만큼 힘들었어요. 어린 시절 너무 힘들게 살았던 트라우마가 매번 다시 올라오는 기분이었죠. 그래도 전 노력했어요. 요즘 몸이 너무 힘들고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서 시어머니께는 가게에서 하루에 2시간만 있겠다고 했죠. 그래도 시어머니는 제가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좋으셨는지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2시간만이라도 가게에 적응해 보려 노력했어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천천히 적응이 됐어요. 한 보름을 일하고 나니 그래도 가게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정상적인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 정도는 되었어요. 저는 2시간 동안 열심히 서빙하고 움직이면서 머릿속에 올라오는 나쁜 기억들을 눌러버리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그 적응이라는 게 제 생각이었을 뿐이었나 봐요. 속으로는 계속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었는지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전 밤에 자다가도 속이 미식거려서 토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살이 너무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하니 남편이 너무 걱정했어요. 그 가게에 그만 나가지 그래. 3달 정도만 다녀보려고. 내가 노력했다는 거 어머님이 아시고 나면 그래도 마음이 덜 상하지 않으실까 싶어서. 그러다 자기 몸이 축나겠어.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남편이 다정하게 걱정해주는 것만도 고마웠죠. 하지만 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시어머니께서 최대한 마음 안 상하시게 제가 할 만큼 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전 그래서 3달간 시한을 정해두고 일을 나갔죠. 그래도 시어머니는 제가 가게에 붙어 일하니까 만족하시더라고요. 언젠가는 제가 시어머니 가게를 물려받을 게 분명하다고 생각하셨는지 가게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은 부분도 다 알려주셨어요.
정말 감사했지만 전 절대로 이 가게에서 오래 있고 싶지 않더라고요. 국밥집은 점심 식사 때 정말 바빴어요. 예전 친척 아저씨네 식당에서 힘들게 일하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 너무 바빴죠. 손님들은 진상도 간혹 있어서 어린 시절 이상한 아저씨들한테 봉변당하던 기억도 떠올랐어요. 하루하루가 고역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진상 손님 한 명을 상대하게 됐어요. 하필 시어머니가 다른 일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우신 상태였죠. 아저씨 손님은 국밥이 너무 뜨겁다면서 저를 불러 화를 내더군요.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전 암묵적으로 시어머니 바로 다음 정도 되는 위치라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여기 사장 나와 라는 아저씨의 말에 어쩔 수 없이 가야 했어요. 국밥이 이렇게 뜨겁게 나오면 어떡해? 혀를 다 대었잖아. 손님, 국밥은 원래 아주 뜨겁게 나갑니다. 끓는 국물을 뚝배기에 넣어서 바로 나오는 것이니까요. 이걸 항의하셔도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이 식당에서 밥 먹고 입을 전부 대어 아파 죽겠는데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니? 그 진상 손님은 입에 거품 물고 화를 냈죠. 가만 보니 이미 밥도 거의 다 먹은 상태인데 이제 와서 입을 대었다고 화를 내는 게 분명 돈을 안 내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무전취식하려는 인간들은 워낙 많았는데 이렇게까지 적반하장인 건 또 처음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저 역시 목소리를 높였죠. 아니, 밥 다 드시고서 이런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대체? 그렇게 뜨거우면 미리 말씀을 하셨어야죠. 뭐야? 지금 국밥집 하는 여자가 나한테 화내는 거야? 어? 진상은 거의 발광을 했어요. 그런데 저도 속에서 우라가 울컥 치밀어 그냥 그대로는 질 수 없었죠. 그래요. 국밥이 뭐가 어때서? 당신보다 몇 배는 더 잘 먹고 잘 사니까 헛소리 하지 말아요. 이따위 국밥 조가리 팔아서 먹고 사는 주제 뭐가 어째? 국밥 조가리? 당신은 뭐가 그렇게 잘나서 이 국밥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우리 어머님이 고생하는지 알아? 저는 악을 쓰며 그 진상과 싸웠어요. 제 쪽에 당연히 직원들이 가세했고 누군가는 경찰을 부르겠다며 위협하기도 했죠. 진상은 당황스러운지 멈칫하다가 험악한 기세로 절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렸어요.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해서 잔뜩 움츠러들었죠. 그런데 그때 출입문 쪽에서 들어온 시어머니가 병력같이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뭐야? 시어머니 기세가 남달랐어요. 원래도 대장부이신 건 알았지만 그렇게까지 무섭게 소리를 지르실 줄은 몰랐죠. 진상 손님은 그 기세에 겁을 먹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다가 결국 시어머니가 대판 혼내고는 거의 빼앗듯이 국밥값을 받고는 쫓아내버리셨어요. 아가, 놀랐지? 아휴, 어쩌니? 시어머니는 혀를 차셨어요. 전 어머니가 오셨다는 안도감과 더불어 속에서 뭔가 울컥하는 감정이 솟아올라 현기증이 났어요. 하늘이 빙글빙글 돌면서 이번에는 곁에 붙잡을 벽도 없어서 전 그대로 쓰러져 버렸죠. 어머, 얘야! 시어머니가 놀라 소리 지르는 게 들려왔어요. 하지만 눈도 뗄 수 없었고 그냥 눈앞이 캄캄했죠. 그 후 저는 눈을 떴더니 병원이었어요. 곁에는 남편이 있었죠. 자기야, 이제 정신이 들어? 남편은 제가 눈뜬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다행히도 별다른 문제는 아니었고 그냥 영양실조와 스트레스로 인한 기절 증상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랬구나. 나 그동안 밥을 통 못 먹긴 했어. 아휴, 그래. 자기 너무 마르더라고. 그래도 큰 병 아니라 천만 다행이다. 남편은 한숨 쉬며 말했어요. 전 고개를 끄덕였죠. 걱정했을 남편한테는 정말 미안했거든요. 어머님은?
어머니 지금 가게 대충 정리하고 오신다고 했어. 자기 기절했던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 아, 놀라셨겠다, 어머님. 그러셨나 봐. 곧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시어머니는 가만히 절 보시더니 남편한테 잠깐 나가 있으라 하시더군요. 저는 시어머니가 오셨으니 일어나 앉아 웃었어요. 네, 저 괜찮아요, 어머님. 아휴, 그래.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제 곁에 앉으셨죠. 침대 옆에 작은 의자에 앉아 시어머니는 가만히 저를 보셨어요. 내가 그동안 너무 너한테 강요를 많이 했지? 네?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에요. 시어머니 말투가 어딘가 울적하고 우울하신 것 같아 전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는 워낙 좋은 분이셔서 절대 시어머니가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한참이나 고개를 숙이고 계시더니 입을 떼시더군요. 네 남편한테 이야기 들었다. 네? 전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 잠시 멍하니 있다가 조금 후 무슨 말씀이신지를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고 계셨죠. 내가 대체 왜 그러냐고 계속 물어서 네 남편이 이야기해 준 거란다. 탓하지는 마라. 그래도 나도 무슨 사정인지 알아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랬다. 네. 난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 줄은 몰랐단다. 시어머니는 한탄하셨어요. 그동안 네가 가게에서 일하면서 어딘가 무척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어. 평생 그렇게 침착하고 차분한 아이가 가게만 오면 너무 달라지더라고. 그랬나요? 티를 안 내려고 했는데. 항상 벽에 기대서서 힘들어하고 손님이 뭐라고 하면 당황하고 네가 얌전하고 착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마음이 엄청나게 약한 애는 아니었는데 이상할 수밖에 없었지. 거의 석 달이 다 되어가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눈치채신 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최대한 티를 안 내려 노력했지만 결국 시어머니가 알아버리신 거였죠. 저는 제 과거가 갑작스레 시어머니에게 알려졌다는 사실 때문에 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당황스럽거나 부끄럽지 않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이불을 내려다보다가 말했어요. 미리 말씀드렸다면 좋았겠지만 제가 당시 기억이 참 부끄러웠어요. 그랬구나. 말씀드리기가 좀 어색하고 망설여질 만큼요. 하지만 지금 어머니께서 아셨다고 해도 의외로 그렇게까지 마음이 안 좋지는 않네요. 그러니? 제가 생각보다 어머님을 더 가깝게 생각하고 의지하고 있었나 봐요. 세아가 시어머니는 절 쳐다보시는데 눈물이 조금 고여 있으시더라고요. 에휴, 날 그렇게 생각해줘서 참 고맙다. 저야말로 감사하죠, 어머님. 시어머니는 한참이나 제 손을 잡고 가만히 계셨어요. 저도 시어머니가 새삼스레 감사하고 시어머니 체온도 감사했죠. 이렇게 이해해 주실 줄 알았다면 미리 말씀드릴 걸 그랬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후 저한테 가게 나오라는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정말로 동서가 저 대신 가게로 나가기 시작했죠. 1년쯤 뒤 시동생은 동서가 힘들어하자 아이하고 있던 사업을 접고 가게를 물려받아 본격적으로 해보기로 했어요. 시동생은 도리어 저희한테 미안해하고 고마워했죠. 돈 잘 버는 시어머니의 맛집을 물려받았으니 말이에요. 어머니는 잘 되는 사업체를 시동생과 동서에게 물려주기로 했으니
그간 모은 재산은 저희에게 물려주시겠다고 했어요. 전 괜찮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아주 고집스럽게 자기 의지대로 하겠다고 하셨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지금 아직 젊으시고 전 가능하면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건강히 저와 살아주시길 바라서 아직은 유산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태까지처럼 시댁하고 가까이 살면서 오며 가며 지내고 있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집안일 도와주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맙다고 언제나 웃어주고 계시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가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